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끼리 이렇게 좀 사담을 나누다가 이렇게 게스트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해서. 그것도 분석해 주세요. 뭐요? 오늘 축구. 오늘 축구요. 축구? 예, 축구 네. 얘기를 사실은 대표님 오면 하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1부 때. 네, 내기 한번 하시죠. 네. 몇 대 몇?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채팅창에 보니까 축구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축구 얘기를 안 하니까 좀 호응이 네. 적으세요. 네. 뭐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거시죠.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2대1. 2대 1. 1. 승리. 자, 가나가 2요? 아니요. 네. 승리 2대 1. 네. 네. 아니 피파 랭킹 우리가 위잖아요. 네. 네. 오. 우리 자, 객관적 박사님. 데이터로. 저는 1대 0으로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웬만한 거 좀 확률의 숫자가 많은 게 다 나왔네요. 벌써. 네, 이제 베팅 하셔야 돼요. 이제. 그냥 뭘 것입니까 그러면? 예? 뭘 것입니까? 잠깐만. 아니 일단 얘기하시고 우리 아. 김 대표님 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대 1입니다. 3대 1입니까? 네. 이긴다, 진다. 이기다. 네. 저 가나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안 팀장님은 저는 3대 0 하겠습니다. 3대 0. 아, 이거 네. 이쪽이 좀 세네요. 자, 너무 시청자들 의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기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자, 치킨 한 마리씩 겁니다. 그럴까요? 1등한테 몰아줄까요? 1, 2등한테 나눠줄까요? 아 그러면 네. 저희끼리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진짜 게스트 사비로 커피 네. 쿠폰 커피 쿠폰. 깔끔하게 10장 콜. 10장? 우리 구독자 여기 시청자분들께 요즘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좀 선임 펴셨나 보네요. 아니, 옛날에 뭐, 이런 분이 아니, 아니셨어. 이렇게 막 지르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커피 쿠폰 10장이면 커피 쿠폰 10장인데 뭐 네. 네. 저 비싼 거 해도 됩니까? 뭐 저 캐러멜 라떼 이런 거 6,000원짜리 자, 대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틀린 분이 하셔야 되니까 네. 한 사람 몰아서 내라고? 10장은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한 명 정도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맞추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틀린 사람 3명이 내시는 아 거예요. 틀린 사람 3명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콜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커피 쿠폰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10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틀리면 저희 넷이 객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음 저희끼리 주 사 먹는 걸로. 아, 4명이 다 틀리면? 네. 4명이 다 틀릴 수가 있을까? 지면 그럴 수도 다 있지. 틀리는 아, 거네요. 지면 다 4대0, 틀려요. 4대0. 네, 네. 아, 4대 0. 3대 2도 있고. 아, 지면 예, 또 예. 다 틀리고. 예,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커피 쿠폰 10장 저희 MC들이 쏘니까 꼭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그 시작하려면 시간 좀 있잖아요. 그죠? 네, 10시 10시에. 시작하죠? 네. 예, 9시까지는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담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뭐 축구 얘기로 조금 좋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 오늘 사실 조금 시장 안 좋았던 게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중국 오늘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완화가 될 거다. 근데 언제부터냐 하니까 내년 4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중국 현실을 보면은 조금 시위가 최근 들어서 많이 격화가 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약간 본 적 없었던 좀 격한 시위, 시진핑을 뭐 퇴진하라, 뭐 공산당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의 구호까지도 지금 나오면서 불거졌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그 정도 센 것 같고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결정을 했잖아요. 12월 5일부터 25bp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효과가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걸 사실 시장이 보통은 지준율 인하면 완화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늘 신영증권 자료 보니까 이 지준율 인하한 거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거꾸로. 네. 그래서 사실상 제로 코로나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고 대신 부양책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고요. 시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시위가 많아지면은 네. 조금 빨리 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도 한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택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뭐 대출이나 이런 양을 늘렸던 시점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입주자들이 그 디벨로퍼들이 망해가지고 집을 안 지어주니까 은행하고 약속한 그걸 뭐라 그랬죠? 분양대금, 네. 중도금을 내는 거를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어요. 아, 집도 안 지어주는데 무슨 중도금이냐? 이건 은행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막 그렇게 난리를 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부양책이 빵 하고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시점으로 중국에서. 그래서 오히려 시위가 나쁜 게 아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극히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위를 계속 해주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압박을 받고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빨리 푸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그럼 저는 좀 더 다른 문제 제기를 여쭙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코로나 푸는 거 이제 봉쇄를 푸는 건 좋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럼 확진자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치명률이 문제죠. 지금 치명률이 문제다? 네, 치명률이 문제야. 그럼 준비된 답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왜 한 거예요? 무서웠어. 준비가 덜 됐고. 이번에 최근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병상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네. 그냥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키게 하려고 준비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독일 총리가 왔었죠. 네. 예, 슐츠 독일 총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을 들여오기로 허용하겠다. 걔는 꼭 그렇게 얘기해. 우리 그걸 도입해서 맞추겠다가 아니라 그걸 갖고 와서 맞추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사전 준비를 지금 좀 했다라고 보시면 자, 돼요. 우리 안 팀장님 아까 보고서 리포팅은 지준율 인하가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셨고, 그렇죠. 우리 네. 각도기님은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시위가 확산이 되면 네. 봉쇄 풀 수 있다. 한꺼번에 풀지 않습니다. 절대.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건 푸는 거야. 중국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아니 이거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년을 중국을 지켜봤는데 만만디도 이런 만만디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큰 배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한꺼번에 풀 수가 알겠고요. 없어요. 우리 네. 대표님 좀 가르마를 타주시죠. 어떤 쪽 견해를 좀 더 가지고 계시나요? 이쪽으로 탈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느꼈던 변화는 네. 화장품주는 왜 올라가죠? 오늘 네. 중국이 봉쇄가 계속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네. 화장품주는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LG생활건강 사장님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제가 아모레 봤습니다. 예. 네. 네, 아모레 봤고 그다음에 얘도 강보합. 근데 아모레는 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왔던 얘기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각도기 지점장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고요. 준비는 다 해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조절은 나올 것이다라는 게 화장품 쪽에서도 먼저 보이는 것 같고, 게다가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진짜 눈길이 가는 건 그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지금까지는 1등이 하와이였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서울이죠, 서울. 서울입니다. 아, 일본에서 네, K-팝 때문입니까? 그게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네. 지금 일본에 침투하는 화장품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와서 한국 쪽에 대한 제품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과거에는 화장품은 우리 시세이도가 이렇게 생각했던 일본이 이제 약간 젊은 층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 스타일은 한국이 좋아라고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현상도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일 것 같아요. 인바운드가 계속 관건일 거고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는 계속 봉쇄 쪽에서 이제 바뀌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들어올 텐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이 관광객들이 과거 이제 중국보다는 훨씬 더 이제 씀씀이가 적을 거고 또 되게 짠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계획과 규모적으로 쓸 겁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리펀 있죠, 텍스 리펀 네. 이거 다 해갈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씀씀이가 이렇게 좀 야무진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인바운드가 아마 본격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같아요. 오늘 대만도 마스크 야외에서 해제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이게 트렌드거든요. 이걸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소비 심리겠지만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단계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잘 보자. 네. 이겁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이거는 좀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풀어놓고 그래서 한번 대확산을 확 겪은 다음에 약간 집단 면역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제대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었지 않았나. 그렇죠. 계속 꽁꽁 싸매고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풀리는 과정에서는 그럼요. 한번 어마무시하게 대확산이 확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보니까 뭐 크게 영향 없네, 많이 안 죽네, 뭐 이런 거를 깨달을 텐데 거기까지 갈 때 시장 충격이 과연 없을까? 근데 좀 차이가 네. 예전에는 중국에서 뭐 확진자 수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네, 뭐 발생해도 우리 또
삼성에서 한 2명, 3명 이런 쪽으로밖에 관리 안 했는데 지금은 다 오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믿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은 되는데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이 치사율 쪽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론은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시장은 일찌감치 그걸 좀 선반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 한 1.5% 정도씩 빠지고 1%씩 빠지고 했는데 네. 여행 관련주들 리오프닝은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항상 선반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올라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충격 받을 겁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긴 시간이라고 했던 게 시장은 사전에 좋다고 생각해서 막 땡겼다가 실제로 지표들이 그렇게 뭐 치명률이 높아진다거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다던가 이래버리면 시장 충격받고 네. 주고받고를 여러 번 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완화적인 스탠스를 시작을 했고 그건 이제 그 방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분들 좀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저희끼리는 소화하는 걸로 하고요. 미국 시장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화정책 관련해서 조금 뭐 전망이 좀 요즘 바뀌고 있나요? 어때요? 일단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유지할지도 크게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 그 사실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속도가 좀 늦춰지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굉장히 높은 금리가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걸 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좀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들이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신영증권에서도 내년도 최종 금리는 현재보다 한 125bp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에서 5.25%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도 5에서 5.25를 많이 들어서 좀 아직 먼 것 같지만 12월 달에 50bp 인상한 이후에 베이비 스텝을 한 3번 정도 더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여전히 이제 경계의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좀 전망을 해줬는데요. 내년도 1월까지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5%요? 아니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네. 미국이 5%까지. 지금 완전 뒤집혀질 뻔했어요. 네, 미국이 5%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3.75%까지. 네, 그렇게까지 올리고 내년도 1년 동안은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네. 일단 대체로 증권사들의 전망이 금리 수준은 뭐 미국은 5% 전후, 네. 한국은행은 3.5 내지 3.75. 그렇죠. 근데 조금 숫자는 다르지만 공통사는 내년 말까지는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 이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각도기님한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해서 이제 답을 들었는데 우리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대표님. 네. 일단은 뭐 금리 수준이 뭐 사실은 한국이 지금 3.25니까 그러면 뭐 적게는 25bp 내지는 50bp 정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후반부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높은 금리가 이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적이라던가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게 지금부터 가장 큰 화두인데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왜 증권사는 다 똑같아요? 전망하는 게 다 보면은 이번 뭐 상담부도 한 7개, 8개가 다 2,600이 저항이다. 뭐 그리고 또 이번 PBR 1배, PBR 1배 예. 다 그거 아니 PBR이 무슨 뭐 주식시장에 뭐 딱 붙여놓은 뭐 기준점입니까?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 다 일괄적으로 그렇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다 지금 금리 전망들 똑같에다가 뭐 다 상저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조 마음에 안 듭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반대로 갑니다. 증권사 안 돼. 지금 우리 둘 다가 증권사 아니잖아요. 증권사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네.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1분기 안에 그 전망 다 틀린다. 아 틀린다. 빠르면 네. 2월 아니 심지어는 1월 안에도 틀릴 수 있다. 지금 2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고점이. 그게 네. 너무 공간이 협소하게 잡았어. 너무 쪼르았던 거야. 애널리스트들이. 그것도 그렇고 하단부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일률적이에요. 지난번 저점 때나 뭐 거기서 그냥 지지한다 그래서 그냥 누가 쓰면은 다 똑같이
쓰는 겁니까? 이거는 좀 창의적인 게 좀 나와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가 어떻게 됐냐. 자기 생각에는 한 2,800 쓸 것 같은데 다 2,600 하니까 그렇죠. 혼자 2,800 너무 도드라지게 못 쓰겠더라는 거야. 네. 아. 그래서 2,700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평균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자만 도드라지는 게 이제 그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썼느냐에 따라 앵커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선빵. 예, 네. 그렇죠. 그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 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금리를 확 올려놨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가 나오게 되면은 또 저희가 모르는 것 쪽에서 큰 폭의 변화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알 수는 없죠. 뭐 시장에서 얘 위험해 이렇게 뭐 경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 쪽에서 나오다가 그게 사실은 나 진짜 위험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블랙 어느 정도 예측되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올 수 있는 블랙스완이 한번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거칠 것이 없이 또 한번 쫙 흔들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에 급하게 금리 인상했던 후폭풍들이 만약에 안 나와서 넘어갈 듯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지금 다 아는 얘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 것이냐, 기업 실적도 어떻게 올 것이냐, 지금 지수대가 이거를 반영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오면서 그 지금 저 어떤 과거의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속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네. 라는 쪽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급한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은 지금은 생각할 때가 좀 마음의 염두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바닥 대비 조금은 올라온 회복된 부분이 있는데 네. 안심하긴 이르다. 만약에 지금 네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 좀 매수 쪽으로 안 가담했다. 네. 지수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300에서도 버거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외국인들이 좀 사주다 보니까 약간 좀 연말하고 뭐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물이 싹 빠진다. 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자생력만 가지고 뭐 바라보고 있는 뭐 지금 주식 살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네. 6조예요. 네? 6조대예요. 거래소 거래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돌려봤거든요. KRX 들어가서 돌려봤는데 2020년 3월 달에도 8조, 9조, 10조 됐어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의 절반이었을 때. 그렇죠. 절반이었을 때도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것만 못하니까 2000 코로나 때보다도 거래 대금이 절반밖에 안 돼요. 3월 달 얘기입니다. 3월 달. 네. 2020년 3월. 다 물렸고 돈은 들어올 거 주식 사기도 싫고. 채권 들어가잖아요. 우리 갑동이 형님. 예, 채권금이 너무 좋잖아요. 다 네. 지금 채권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증권사도 다 채권 팔고 있고 은행은 뭐 더 열심히 채권 팔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채권으로 그냥 막 쏠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신경 쓸 겨를이 없어. 7% 8%짜리 채권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네. 주식을 뭐 이런 느낌이긴 하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두 분 얘기는 제가 들었고 우리 안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이 금리가 더 높아지고 그 높은 금리가 1년 동안 이상 유지될 텐데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지수 측면에서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업종별로 편차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컨센서스 하향이 제일 많이 된 기업으로 뽑자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한 3개월 전에 영업이익 컨센이 내년도에 10조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마이너스 2천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소비 둔화에 따른 컨센 하향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지금 빠지진 않고 있잖아요. 외국인 순매수가 10월 달 이후부터 들어올 때도 반도체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저는 좀 자동차 시장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도 프라임 론이 있고 서브프라임 론이 있고 뭐 중간 단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동차 시장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프라임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살 때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한 방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텐데 그 등급을 봤을 때 제일 낮은 등급, 서브프라임 정도 등급은 한 20% 이상의 할부 금리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네. 우리나라는 기사로 확인을 해보면 현대캐피탈에서는 뭐 금리 지금 6점 몇 %까지 올라왔다라고만 듣는데 사실상 뭐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 금리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6%로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 10% 이상으로 아마 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카푸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통용이 많이 됐다면,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이니까 돈이 없어도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카푸어라는 단어도 없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리고 연체가 생기지 않을까. 자동차 할부 시장에서. 그러면 연체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확인되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2007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대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와 동시에 자동차 할부금리 시장에서도 연체율이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면 자동차 시장은 지금 컨센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업종이 있고, 이렇게 컨센이 좀 반영이 된 업종과 아직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충격을 맞을 업종은 조금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소에 보면 양극화가 상당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장기로 보면은 자동차는 그래도 상당히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견조한 편이고, 2차 전지는 황홀한 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딴나라입니다. 네. 완전히 나머지는 너절너절한 상황이고, 네.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너덜너덜한 놈들이 올라오면은 뭐 지수 올라오면서 뭐 무난하겠으나, 네. 이 화려하고 황홀한 애들이 만약에 여기서 더 가는 거요? 아니요, 만약에 애들이 흔들려 버리면 지수는 네. 이상해지잖아요. 그 어떻게 보세요? 요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어차피 다 금리 5%대 근접. 그러면 이제 다 채권 쪽으로만 쏠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뭘 주식을 보려면 뭘 사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딱 키워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성장하는 거. 네.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작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상황들은 똑같죠.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차피 미국으로 가서 큰 거 한다. 그러면 우리 뭐 삼성 SDI나 SK온도 가긴 가는데, 여기서 관련돼서 같이 들어갈 상황들이, 같이 들어갈 회사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이죠. 이런 쪽이 증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 중반 때를 목표로, 아니면 올해 거의 끝나서 증설을 완료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면 매출 나오는 거죠. 그동안 거의 뭐 재무제표는 뭐 그동안에 뭐 메자닌 뭐 CB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위태위태했던 것들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좀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성장에 대한 물음을 얘기한다. 네. 그걸 답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하나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저는 얘들이 잘 버티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가 보조금 빠지면 내년도에 많이 휘청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전기차가 휘청해버리면, 물론 원재료가가 모두 빠지면서 현재 가격이 지켜진다면 마진 더 좋아지는 거지만, 그렇죠. 원재료가가 빠지는 것과 동시에 전체 그 최앞단에서의 자동차의 매출 현황들이 흔들리게 되면, 네. 과연 2차 전지주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 같아요. 앞서 네.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가의 SUV부터 나오고 있는 이 라인업이냐, 여전히 전기차 쪽은 그래도 어차피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성장은 못합니다. 8차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초기다 보니까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 뭐 이거는 아직 안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속도가 내는 단계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요때 잘 걸린 거죠. 만약에 지금 막 뽑아 나와서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 뭐 이제 10%대, 20%대 막 올라가는 때였었으면은 이게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자동차 쪽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성 쪽일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근데 전기차 쪽은 아직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 아직 배터리 준비 안 됐는데라고 하는 회사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영향 안 받는다라는 걸 인정을 해줄 것 같고, 그러면은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다 지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찍어낸다라고 하는 시점은 거의 다 2024년 5년 이후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몸값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때는 따른다는 얘기겠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가 이제 불경기가 좀 온다고 할지라도 전기차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직은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보입니다. 예. 네. 나치파님,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사실 좀 많이 바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을 비교를 해보면요. 23년도 실적 컨센이 최근 3개월 동안 하향된 종목 개수가 전체의 62.7%, 상향된 종목이 한 3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3분의 2 수가. 정도는 네. 지금 하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크게 하향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가장 컸습니다. 플러스 10조에서 지금 마이너스 2천억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하이닉스 이 증권사별 전체 컨센 나와 있는 것들 현황을 보여드렸었는데 제일 낮게 보고 있는 데가 마이너스 2조, 3조 정도였다면 제일 높게 보고 있는 데가 그 당시에는 한 6조 원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었고 그걸 빼고 나도 한 플러스 2, 3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 격차가 한 5조 원 정도까지 가까이 있으니까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조단위 컨센 하향이 일어나면은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우려가 되고 다른 종목들은 제일 많이 하향이 된 게 넷마블 한 78% 정도 하향이 됐고요.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처럼 적자로 컨센이 전환을 했고요. 솔루 첨단 소재, HMM, 제주항공, 효성 TNC, 콘텐츠리중앙, 하나투어, SKC 이런 데가 30에서 한 60%씩 컨센이 지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조금 계속 안 좋은 기업들 위주 얘기하셨는데 네. 아까 30% 정도는 그럼 실적이 상향 조정된 예, 거잖아요. 그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에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쪽에서 1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62%나 컨센이 상향이 됐고요. 대우조선해양 38%, 넥센타이어, SK가스, OCI,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10에서 30% 사이로 컨센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연결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네, 예.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이런 좀 느낌도 드네요. OCI 뭐 이런 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에너지 업종이 아무래도 컨센 상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충당금 반영 유무에 따라서 조금 큰 규모로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와 연관된 기업들이 많죠. 네, 2차 전지도 에너지라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면 네. 자, 어쨌든 뭐 그럼 내년도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가미까지는 안 가나요? 어때요? 감익이죠. 가미 네, 많이 올해보다 많이 어느 정도 한 10% 내외는 10% 정도? 감익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10조가 빠지면 예를 들자면 네. 그것만 해도 5%가 넘게 5%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연간으로 가미이었던 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주가가 전으로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빠졌다가 실제 가미기 되는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감익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는 선반영 관점 쪽에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2017, 18, 그렇죠. 19년 네. 이때죠. 그 사례를 한번 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18년에 기록적인 이익을 내요. 네. 단군 이래 최대 이익을 냅니다. 2018년도에 그때 몰랐어요. 클라우드가 뭔지 몰랐어요. 그룹인가 이랬을 때 클라우드 업체들이 정말 그 D램을 떼거지로 매입을 합니다. 심지어 만드는 업체들도 이게 뭐야 아마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는데 기록적인 이익이 나요. 그게 2018년인데 2017년 주가 다 뽑고요. 18년부터 오히려 횡보세였고 19년도에 조금 안 좋아졌죠. 그때는 거꾸로였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이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좀 애매해졌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가미기였던 해. 그러니까 19년이 감익이었어요. 아 18년도 너무 네. 늘어서 19년도 가미기였다. 네. 항상 선반영이죠. 저희가 K 증시의 가장 강력함 선반영. 네. 그리고 또 피크아웃 두 개는 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예. 그럼 각도기 지점장님은 이제 SK하이닉스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한국 금리가 높아졌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경기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한국은 금리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반도체 경기가 언제 턴할 것이냐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경제에 예, 왜냐하면 주식에 예, 한국 시장 전체 왜냐 예. EPS를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이 얘들이기 때문에 그 얘네가 만약에 반전을 딱 하는 순간 EPS 그동안의 하락은 다 의미 없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년도 증액이 될 거야 이러면 퍼 지금 11, 12, 13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만 이익 증가가 나오면 퍼 1, 2 정도가
그냥 내려올 거거든요. 내년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이 턴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금리보다도 반도체의 턴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결국 뭐냐면 미국 경기 중요한데 미국 경기는 일단 슬로우 다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침체 네.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럼 결국 근데 그럼 경기 침체가 되면 IT는 죽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신기술 IT 제품들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가 VR 기기를 애플에서 드디어 출시할 것 같은데 몇 대 팔릴 것이냐.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인다. 많이 안 팔리면 그냥 꽝이고요. 많이 팔려주면은 센세이션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 그럼 결국은 중국이 언제 봉쇄 풀고 정상화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인이라고 한다면 걔네가 메모리 반도체 결국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 40%. 거고 그러려면 결국 그거 수입해주는 중국밖에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일 크니까 그럼 중국이 결국 언제 살아나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살아나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정체 하향 정체 됐을 때 중국이 살아났을 때 한국 증시가 같이 동조화된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건 근데 맞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지금 중국 입장 쪽에서는 약간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쪽에서는 미국 쪽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뭘 끌고 가겠습니까? 일단은 소비 쪽이겠죠. 소비 쪽 집중하게 되면 소비 쪽 그동안 스마트 기기, IT 이런 것들도 그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도체랑 연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실제 그 산업단으로 오면은 지난 3년간 그 안드로이드 폰의 매출이 계속 줄었어요. 그렇죠. 3년간 줄었습니다. 유례 없는 일이죠. 예, 올해도 한 20% 지금 3분기 실적 보니까 어디야 샤오미가 20%가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급전직하거든요. 계속해서. 네, 네. 물론 이제 뭐 애플이 너무 잘해서 그렇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총량 전체가 다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어서 그동안에 못 바꿨던 핸드폰 바꾸고 이래버리면 뭐 그러면 중국 수요로 인해서 한국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중국하고 애플 얘기 나왔으니까 안팀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폭스콘 공장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막 도망가고 네. 이래서 뭐 거의 10% 20%인가가 실질적으로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생산 차질도 벌어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득실이 좀 많이 일단 가장 직결된 업체들은 애플 벤더들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는 업체들이 한 세 개 정도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애플의 판매량은 너무 견고합니다. 약간의 이 노동자들의 소요로 그 생산 차질은 좀 겪을 수는 있지만 판매량이 너무 견조하거든요. 당장 그 오늘 10월달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 발표된 것만 봐도 중국 현지 업체들이 다 줄었는데 애플만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1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는 지금 아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네. 그리고 그 현지 업체들이 사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다 뺏어 먹었었는데 애플이 그걸 다 누르고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그 애플 벤더들도 주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늘은 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설령 애플이 그러니까 요번에 아이폰 14인가요? 새로 나오는 게 네. 그게 생산 차질을 빚어도 그거 기다리지 끝까지 삼성전자로는 안 간다 뭐 이런 건가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하고 연결을 시켜보자면 중요한 거는 애플의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 요 비싼 모델의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10월 달 데이터로 한 70%까지 올라왔거든요. 예전부터 뭐 예상을 60% 했는데 65% 나왔는데 그 점점 올라가서 70%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비중 중에서. 네. 네. 물론 이제 한 달치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프로와 프로맥스 매출 비중이 우리가 그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나 뭐 BH 이런 회사들은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미국에서 제품 할인율이 거의 사상 최대 쪽까지 내려왔거든요. 30 몇 프로라고 합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그러면 할인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반증이겠죠. 그거 밀어내느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갔답니다. 애플이요? 아니 애플은 안 했다. 네. 그렇죠. 애플은 네, 깜짝 놀랐어. 네. 네. 왜 애플 아니. 애플에 깜짝 놀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할인 판매했다 그래서 네. 할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합니다. 네. 그 뭐 카드사랑 연결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이게 3% 5% 정도까지는 이게 약간 뭐 자기네 재고하는 거 가지고 뭐 이게 그 약간 중간 도배상들이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자면 반증이겠죠.
그래요. 뭐 사실 뭐 애플 걱정을 왜 합니까? 네. 뭐 연예인 걱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또 오늘은 그걸로 한 또 시장이 또 약간 오늘 아마 안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애플 밴더가 움직인 거는 네. 애플카 이슈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 애플카 얘기가 또 나옵니까 지금? 또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아, 부회장님이 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회사랑 계약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장은 스티브 잡스 복장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 뭐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뭐 사양을 알 수가 있나요? 뭐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얘기도 못 합니다. 북미의 어느 유수의 브랜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고 박수치겠죠. 근데 물량이 얼마일지 이런 것도 비공개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철저하게 보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아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장은 오늘 LG전자도 그렇고 대표적인 주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움직이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애플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장 애플페이도 네.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틀 전밖에 안 남았는데도 공식화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애플페이 그 얘기 좀 해보시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있을 텐데? 약관은 나왔고 네. 그 카드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한 거죠. 네, 현대카드가 이제 뭐 독점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에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는 증거들이 이제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목격을 했다. 매장에 가보니까 애플페이 전용 이렇게 마크가 써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매장을 이제 운영 중인 분이 올려주셨는데 애플페이가 가능한 신형 단말기로 무상 교환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벤사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디야 커피랑 롯데 하이마트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설치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예상대로 30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할 거다라는 데 힘이 좀 받들어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공식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야, 근데 진짜 이거 애플페이까지 되면 진짜 삼성페이는 근데 뭐 현대카드 안 쓰는 사람은 못 쓰는 거니까 좀 제한적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애플 유저들은 다 현대카드를 발급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현대카드 근데 발급하는 게. 이번에 현대카드가 요거 나오기 전에 네이버페이랑 되게 협업을 강화해가지고 비용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네이버페이랑 하게 되면 거의 충전 결제하는 거랑 똑같을 정도의 할인율을 많이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이번 애플페이도 비용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단말기 설치하려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무상 교체라면서요. 이 정도면 초기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건데 그렇죠. 곧 이거 최근에 좀 지출이 많습니다. 현대카드가 예. 생각보다 출혈이 좀 있는데 이거를 수성할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 쪽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가보자라는 쪽은 진심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주 소비가 죽으면 다 힘듭니다. 카드사부터 그렇지, 뭐 그렇지. 피지사 뭐 다 힘들죠. 아니, 그 금액 자체가 주던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맘 놓고 그냥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라는 쪽도 결국에는 소비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뭐 관련주들 지금 뭐 예전부터 뭐 많이 급등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애플페이 얘기가 처음 났을 때부터 벤사와 현대카드에 대한 실적 숫자로 찍히는 거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관련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애플에서 실제로 많이 부담을 해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실적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막대한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좀 부담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경기가 업앤다운 사이클을 겪을 거니까 나중에 좋아질 때 확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걸 노리고. 네. 또 현대캐피탈도 그 자동차 쪽하고 연결되게 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쪽 동네가 이렇게 썩 좀 이렇게 와 뭐 앞으로 기대보다는 약간 찬바람이 약간 좀 들어오는 이런 정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당장은 조금 우려도 있다. 뭐 이 정도. 아까 이제 고금리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애플까지 얘기했는데 고금리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당장 약간 뭐 IPO라던가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또는 최근에 뭐 스타트업 기업들 막 몸값 엄청나게 높게 책정됐던 애들한테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작년까지 스타트업 붐이 불었었는데 최근엔 좀 많이 찬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가 과거에 한창 높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난 업체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분의 1까지. 네, 왓챠라는 기업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OTT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한때 기업 가치 5천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말엔 780억 정도. 그래서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맵이라는 보험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기업 가치가 630억까지 받았는데 지난달에는 48억. 여기가 바로 10분의 1 토막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시코리아 이쪽도 좀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업종이라서 적자 경영 예전에 이제 쿠팡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언제 돈 벌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딱 이 배달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심한 출하 경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주주가 자기 개인 지분을 담보로 해서 저축은행에 돈까지 몇백억 정도를 이렇게 빌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회사가 흑자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도 못 갚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상황까지 매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기사가 서울회생법원에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다. 메시코리아가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불응하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3개월간 회생 절차를 일단 보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가 만약에 협의가 잘 이뤄지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합의를 해서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외부 투자를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과거에 몇천억 단위로 받았던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네이버와 GS 리테일이 지분을 각각 18% 정도씩 이 메시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도 9%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불응 몰랐는데 뭐 이렇게 배달민족이나 이런데 주문하면 불응이라고 그 이렇게 네. 딱 스티커 붙인 그분이 네. 오토바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스타트업이었다니 참. 그러니까 놀랍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네. 퀵이지 않습니까? 퀵. 예, 퀵이 스타트업이 될 줄이야.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저금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네. 큰 사업으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와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조금 작은 기업들인데 예. 상장을 준비했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그 뭐죠? 그 아침에 그 마켓컬리. 그것도 마켓컬리. 지금 되게 애매해진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과거에는 이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좀 오래 전만 해도 적자를 일부러 내면서 매출액만 키우려는 사업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구조였잖아요. 근데 저금리 기조로 가고 막대한 돈들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수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딱 끊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적자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 지인도 이런 스타트업, 그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에 있는 지인도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이제 비용 감축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고용이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구인이 네. 어렵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고 한국 같은 경우 구인이 어려운 거에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스타트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틀린 게 회사가 기존에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그 노동 임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은 그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배달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한테 대폭적인 그 비용을 줄 수가 있었죠. 투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운전기사 난도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택시기사 하실 분들이 아씨 하루 종일 열심히 해가지고 300만 원 겨우 벌어 말어. 아 그거보다 뭐 약간 좀 여유 있는데 300만 원 버는데 배달할래. 배달 쪽 많이 하셨죠. 이렇게 가니까 네. 구인이 굉장히 어려웠고 구인난이 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좀 어려워지고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아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임금의 인상률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것도 상당히 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저는 한번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편해지면 잘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주 시켜 드십니까? 예? 박사님 자주. 아니 저는 잘 안 시켜 먹는데 네. 이제 집에서 뭐 애들이나 네. 뭐 집에서 이제 애 엄마나 이렇게 시켜 먹는데 뭐가 있으면 이제 계속 뜨니까 이렇게 띵동띵동 결제가 되면 제 카드로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 거기 번 쓰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써드릴게요. 예? 아니요. 많이 먹으면 좋죠. 네. 많이 먹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왠지 이제 그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배달도 되게 배달비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안 받았었죠. 네, 근데 옛날 받았고.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요즘은 비싸도 그냥 그게 편해진 게 있으니까
또 의외로 한번 이 삶의 방식이 바뀌면 박 박사님이 예. 그 돈벌이가 잘 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여유 있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주식쟁이들은 밥 먹는 메뉴가 달라졌어요. 지금.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은 그 우리가 작년부터 리오프닝 시작하면서 그 배달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핑크아웃하고. 줄었는데 금액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배달료는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쿠팡이츠 같은데 네. 그걸 현실적으로 맞춰준 데는 원래 오늘 쿠팡이츠가 라이더들이 오늘 파업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경기 네. 한국하고 경기하는 날 이때 진짜요? 파업하면은 오늘? 와. 이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네. 결과는 못 봤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그러면 쿠팡 입장 쪽에서는 또 그대로 직격탄이죠 이런 게 이런 또 대목에 당하게 되면 그래서 네.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대표라고 네. 네. 여기 머리 대신 이분이 진짜 가장 비쌀 때 몸값 그러니까. 좋을 때 그 독일 제다 딜리버리 팔고 히어로인가 뭔가 예 여기다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혔네요 타이밍이. 이게 아마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뭐 주식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다 그랬네요 네. 보니까. 예. 예, 하여튼 뭐 고금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요즘에 고금리 때문에 또 수요가 늘어나는 금융 상품도 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채권도 우리가 7% 이상대 금리가 나오면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은행 예금도 5%대 나오면서 이제 줄도 쓰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요. 증권사에도 비슷한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ELB, DLB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이것도 뭐 한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 7%가 넘는 금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올해 들어서 11월 24일까지 발행된 ELB 규모만 10조 3,2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많이 늘어난 수치고 여기 기사에는 ELB만 소개가 돼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네. DLB도 사실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냐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이냐에 따라서 ELB냐 DLB냐 이름만 바뀔 뿐이지 네. 사실상 본질은 증권사가 자기의 신용으로 우리가 원금 보장해줄게 라고 하고 발행되는 예금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데 그 규모는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ELB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네, 증권사가 부도만 한다면 네. 원금 보장 해주는 거죠. B는 본드지 않습니까? 음. 박 박사님 왜 그러세요? 본드인데. 본인 전공이시네요. 아니 네. 채권도 원금 보장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채권은 원금 그럼요. 그렇긴 네. 하죠. 아니 근데 이것도 원금 네.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보장 회사 청만이니까. 신용과 연계돼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만 보장이 되는 거죠. 망하면 어렵죠. 그 혹시 그럼 그 보장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ELS하고 ELB하고 비교하면? ELS하고는 전혀 다른 네. 겁니다. 예, ELS는 네. 주식 연계형 파생 상품인 네.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ELB나 DLB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데 네. 채권 대신에 발행하는 물량들이에요. 예, 증권회사나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금리도 고정이고 거의 고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금리도 5%대에서 6%. 네, 요즘엔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리 수준이 ELB는 뭐 6에서 7%면 ELS 같은 경우는 막 ELS는 옵션 가격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옵션. 아니 금리로 높게 주지 않았. 금리는 훨씬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되냐고 그걸 여쭤봤다고요. 그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옵션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ELS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일 보수적으로 찍어내는 증권사들이 주가 지수 3개 정도, 뭐 네. S&P, 코스피, 뭐 HSC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지수 형태로 만드는 ELS는 한 6-7%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가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을 넣는 요거 개별 종목을 넣어서 발행하는 ELS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10%, 20%까지도 갈 수 있죠. 생각보다 금리 차가 그렇게 크진 않네. 아니 저기 3종으로 엮으면 네. 지금 아마 두 자릿수 나올 겁니다. 아마도 ELS. 주가 지수로만 예, 엮었어요? 주가 지수 3개 정도 엮으면 아마 10% 정도 내외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 정도 금리 차가 나야 합리적인 시장인 것 같아서 네. 그러는 거예요. 위험도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예. 그렇군. 어쨌든 ELB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또 고금리 환경에서 조금 새로운 움직임인 것 같으네요. 자,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하나 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FTX의 충격에 이어서 지금 위믹스 상패가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좀 번복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 12월 8일 기준으로 상장 네. 폐지를 시키겠다고 거래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네. 뭐 들어가 보면 12월 8일 뭐 거래 종료 예정입니다라고는 뜹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번복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싸이월드 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봤듯이 그 전까지는 뭐 코인 가격이 쭉쭉쭉쭉 하락을 하다가 딱 그 당일날 상장 폐지하기로 한 당일날만 추가로 90몇 % 이상이 또 빠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또 위믹스에도 재현이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닥사라고 5대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이 있는데요. 유통계약 대비 이 위믹스의 유통량이 초과했다라고 하면서 거래 종료를 예고를 했고 그 사이에 위메이드가 많은 해명을 했지만 그래도 불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닥사의 입장문만 봐도 위믹스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거래소는 그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윙메이드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있고 그럼 거래소는 믿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신력이 있나요? 공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원래 시작이 그거지 않습니까? 디파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뭐 누가 공신력보다 우리가 알아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꾸려 나갈게 네. 라고 했던 게 가장 핵심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어라고 했던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나왔던 이런 끈끈한 유대관계들이 지금 벌써부터 FTX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루나입니다. 네. 루나가 문제가 돼서 FTX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왔던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에서도 물론 나왔겠지만 신뢰 관련된 쪽은 루나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위믹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그러니까 위믹스 쪽에서 이거를 한 6,400만 개 발행했던 것 중에서 3,800만 개에 대한 행방들 한 절반 정도가 코코아 파이낸스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위믹스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뭘 메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청산됩니다. 네. 그거를 메꾸는 과정 쪽에서 이거를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돌려받겠느냐. 아니면 근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라 했는데 위믹스는 했다고 하는데 이 닥사 쪽에서는 그게 무슨 해명이냐 이러고 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감정 싸움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네. 요즘 누가 P2E예요? 이거죠. 음. 네. 뭐 P2E 이거 어차피 예전에 위메이드에서 매출이 그렇게 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네. 이렇게 가서 온보딩 한 100개 정도까지 해서 이만큼 키울 거야라고 했던 성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거죠. 지금 네. 적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거고 네.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건데 사실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니까 게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사실 그걸로 뭐 위믹스금 먹거나 했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본질 가치를 갖게 되면서 견디게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그렇죠. 게임 자체가 수익을 못 내는데 위믹스가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가장 앞으로의 성장을 할 때 가장 큰 가치는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온보딩 시켜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래 수수료로 내가 이만큼 벌겠다라고 했던 게 가장 핵심 모델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럼 거기다가 누가 지금 게임 하겠습니까? 이런 네. 맨 열심히 일해서 벌어봐야 뭐 예전에 한 10분의 1밖에 수익이 안 된다. 아니 뭐 안 해. 그냥 나가서 누가 열심히 일할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위믹스 관련해서는 인포맥스 D 아이고. 프로그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사실 결국 이제 게임주와 관련된 거를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때 게임주가 뭐 그 약간 뭐죠? 그 가상 시장 그 뭐죠? 메타버스 뭐 수혜주에 뭐 또 P2E 하면서 막 NFT. 엄청나게 떴다가 지금 확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네. 지금 게임주는 뭐 그러면 지금 거의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계속? 위믹스만 봐도 일단 네. 그 P2E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다 빠졌습니다. 그 작년도에 한창 이제 메타버스 P2E 가상화폐 연결이 가상화폐랑 이제 게임주랑 연결되기 시작하기 이전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네. 이게 25만 원, 24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3만 원 초반대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기대감은 다 반납을 한 상태고 실제로 위메이드의 계획인 이 온보딩 100개 게임사 온보딩 하겠다는 계획이 또 이 참여를 하는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온보딩을 하면 이제 위믹스 플랫폼으로 나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위믹스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것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유 또 위믹스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오늘 준비한 수업 다 보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